자, 안녕하세요. 한국연대 CA2의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드렸지만 대면 수업이 시작될 걸로 기대를 하고 이제 4주 정도 녹화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대면 수업에서 한다 그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지난주쯤에 다시 이제 이론 수업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 연락을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한 학기 동안 계속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늦어지게 된 점 일단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까지는 제가 길게 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핸드폰으로 뭐 약간 뭐 1인 방송 찍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제 한 학기 내내 이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 그러한 좀 임시 방편으로는 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PPT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수업을 들으실 때는 교재를 꺼내서 교재를 같이 보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겠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PPT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수업이 계속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시의 리듬, 즉 음악적 요소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의 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상은 이제 보통 이미지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죠.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뭐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심상이라는 것이 시에서 어떻게 사용되나,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심상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종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뭐 절대적 심상이냐 아니면 상대적 심상이냐 하는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시 외에도 다른 또 시 작품을 보면서 심상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의 심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제가 맨 처음에 써놓은 것은 이제 현대 문명은 시각형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교재, 즉 녹색 표지로 된 교재 157페이지, 그리고 신교재, 그 하얀 바탕에 노란색으로 실온이라고 되어 있는 신교재는 166페이지, 거기를 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심상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심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현대 문명에서 시각형의 어떤 문화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명 자체가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히 어떻습니까? 예.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비슷한 예를 들자면 흑백 TV에서 칼라 TV에서 지금은 이제 뭐 3D 또는 뭐 VR까지 계속 진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자면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 뭐 흑백이든 칼라든 뭐 청각적인 효과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흑백, 칼라, 또 뭐 3D, VR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어떤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를, 시각적인 어떤 즐거움, 시각적인 만족도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변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 자체가 인간이 또 뭐 아시다시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시력이 좋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시각도 쓰겠지만 또 수염에 있는 촉각으로 주변의 사물을 그러니까 자신 주변의 세계를 인지한다고 볼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청각이나 후각, 미각 등을 사용해서 주변의 세계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시각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죠.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이 회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회화성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림이죠. 그림.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지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청각적인 이미지, 미각적인, 촉각적인, 뭐 근감각적인 여러 이미지들이 있지만 가장 시에서 중요하게 또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다. 왜?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재에 나오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이 현대시라는 것이 음악적인 성격을 벗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악적인 성격을 벗어나면서 이 현대시에 대한 정의가 개념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옥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표방했던 현대시 운동들을 보면 다 이제 어떻습니까? 음악적인 성격이 점점 사라지고 음악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이제 그 사라진 음악적인 성격을 극복하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적인 이미지 중심의 어떤 그런 시들이 탄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미지는 시에서 구체성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며 곧 이미지를 통해서 추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관념과 사물이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미지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난 널 사랑해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또 이미지화 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아주 오래전 드라마입니다만은 뭐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뭐 그런 기억나시죠? 후학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한 거고 아니면 뭐 시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가슴은 뭐 저 타는 붉은 노을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추상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붉은 노을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시에서 구체성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 관념과 사물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관념과 사물이 만나는 것이다. 즉 관념이 육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육화된다는 말은 관념이 어떤 물질적인 성질을 가진다. 물리적인 성질을 가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현대 문명이 시각 중심의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시각 중심의 문명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 회화성 즉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고요. 이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시에서
구체성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죠. 구체성.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표현을, 그런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어떻게, 뭐 나의 마음은 붉은 노을과 같다, 또 타는 노을처럼 붉다, 아니면 뭐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라는 표현은 뭡니까? 어떤 시각적인 또는 후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미지는 어떤 관념과 사물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학 비평에서도 교재 166페이지 신교재 126페이지 셋째 단락, 구교재는 157페이지 셋째 단락이죠. 그 보면 이미지는 이제 심리학적인 현상인 동시에 문학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이미지를 주목해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 비평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에서 사용되는 핵심 심상이 어떤 것이냐, 그 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시에서 뭐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붉은색이다 라든지 아니면 뭐 바다다 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비평이 있죠. 뭐 주제 비평 또는 뭐 이미지 비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에서 언급되는 감각 또는 지각의 대상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교재 160페이지 신교재 16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드러나는 감각 지각의 모든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재 보시면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았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라는 장만영의 달 포도 잎사귀라는 시에서 감각적 대상인 달, 그리고 감각적 특질인 향그럽다, 이것은 모두 이미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보통 이겁니다. 텍스트에서 언급되는 감각 또는 지각의 대상을 다 의미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인 대상과 장면의 요소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머지 청각, 후각, 미각 등의 이미지는 이미지로 인정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시각적인 이미지만 이미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명 자체가 시각적 문명이고, 인간은 시각을 통해서 외부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뭐 모든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고, 많은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인 대상을 또는 그 장면의 요소만을 가리켜서 이미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말을 쓸 때 시각적인 요소만을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볼 때 뭐 청각적인 이미지는 이미지로 안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 글을 쓴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시각적인 대상만을 이미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 뭐 가장 일반적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문학 시간에 배웠던 것은 대부분 다 뭡니까? 첫 번째, 즉 이제 텍스트에서 언급되는 감각 또는 지각의 대상 전부를 이미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비유적 언어를 이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적 언어의 보조관념, 특히 은유라든지 직유의 보조관념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교재 168페이지 또 구교재 159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이미지는 시의 의미와 구조와 효과를 분석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지 또는 이미지에 의한 해화성은 1930년대 또는 50년대 모더니즘 실론에서 근대성을 획득하는 기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떤 이미지에 의해서 회화적인 요소를 잘 만들어내는가, 즉 시각적인 요소라도 그것을 아니 참 죄송합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라든지 뭐 미각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 시각적으로 만드는 것이 즉 흔히 잘 아시는 이미지즘, 즉 이제 우리 모더니즘 실론에서 근대성을 획득하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 비유적 언어의 보조관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모든 어떤 대상을 이미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즉 텍스트에서 언급되는 모든 감각, 지각의 대상을 이미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죠. 그 원관념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마음은 불타는 노을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의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불타는 붉은 노을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각되는 모든 것을 다 이미지로 한다면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 언어의 보조관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이 책에서도 일반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이미지를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모든 언급되는 감각, 지각의 대상을 이미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즘 같은 특수한 목적에서는 이제 시각적 대상이라든지 장면의 요소만을 또 이미지라고 했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비유적 언어의 지규나 은유 같은 비유적 언어의 보조관념을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시에서 근대성을 취득하는, 특히 모더니즘 시에서 근대성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심상에 그렇다면 이 심상, 즉 이미지의 기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관념의 육화라는 것이죠. 신교재 169쪽 그리고 녹색 구교재 159쪽을 보시면 이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이 작품의 핵심 이미지로서 눈물을 발견하는 일은 용이합니다. 자, 교재에 나온 거, 신교재 169, 구교재 160페이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 눈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다. 시인은 눈물을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이라고 함으로써 눈물이 일방적으로 슬픔을 환기한다는 우리의 관습적 생각을 배반한다. 눈물은 생명이며 그것도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순수한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눈물은 순수한 생명이란 새로운 내포를 가진다. 그것은 시인에게 유일무이한 가치다. 동시에 이 눈물은 꽃과 열매의 관계가 웃음과 눈물의 관계에 상하는 이런 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하고 불변적인 가치가 됨을
시인은 암시한다. 꽃은 아름답지만 쉽게 시들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웃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와 대립되는 열매와 눈물은 영원하고 불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테마를 시인이, 이건 이제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은 이 시에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죠. 테마죠. 이런 테마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직접 아까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읽은 그 부분처럼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이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열매, 그런 것들로 이미지화 시켜서 어떻습니까? 관념, 즉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죠. 즉 눈물이라는 것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그리고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웃음이 지고 꽃이 진다. 그것은 일회적이고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과 열매, 꽃이 진 후에 열매와 웃음이 다한 뒤에 눈물은 영원한 가치로서의 생명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생명의 순수성이라는 관념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눈물이라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또 그 눈물과 웃음 그리고 열매와 꽃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비교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는 시의 심상은 관념을 육화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관념의 육화는 시에서 구체성 그리고 이제 현실감을 환기시키고 예술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대신 뭡니까? 시에서 의미, 즉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 그 자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호성. 즉 모호하다는 거 뭡니까? 아주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애매하다는 것은 요거냐 저거냐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른다. 그것이 이제 애매한 거라면, 모호한 것은 어떤 실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좀 흐릿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해서 관념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 즉 주제를 어떻게 바로 이해하기 힘들다. 의미가 쉽게 포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를 이렇게 이미지가 관념이 육화된 이미지를 볼 때는 어떻게 어떤 시적인 문학적인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만 있는 난해시 같은 경우는 이 가능성 즉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가 힘든 거는 뭡니까? 관념을 설명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여주기, 시각적 이미지라고 보자면 보여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는 어렵다.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문학을 싫어하고 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또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지도 않으니까요. 더구나. 그러면 이제 심상의 기능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의 기능 두 번째는 정서의 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 잘 아시는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자, 절규라는 감정은 보통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에 압도되어 버린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규라는 것은 공포의
대응하는 어떤 정서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그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바로 이제 색과 형으로 표현을 했죠. 색은 이제 붉은색과 청록색, 검은색의 색을 주로 사용해서 어떤 불안한 마음과 또 이제 어떤 공포를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인물도 그렇고 주변의 하늘이라든지 뭐 강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곡선으로 처리를 되어 가지고 어떤 마음이 울렁거리는, 그러니까 제 자리에 딱 서 있지 않고 울렁거리는 그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그림에서 절규하는 이 사람이 서 있는 다리 위, 이것은 직선이잖아요. 즉 직선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그 불안한 마음, 절규하는 마음과는 관계없는 객관적인 외부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런 절규하는 나를 무심한 듯이 다가오는 것인지 지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을 무심하게 보고 있는 그 좌측의 두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직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의 대립을 통해서 어떤 불안한 공포에 맞서서 이길 수 없는 불안한 정서를 이 색과 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역시 어떤 특수한 정서가 있을 때 그것을 나 불안해, 무서워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정서를 드러낸다. 자, 여기 고재종의 날랜 사랑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얼음 풀린 냇가 세찬 여울물 차고 오르는 은피라미대 보아라. 산란기 맞아 얼마나 좋으면 혼인색으로 몸단장까지 하고서 좀 더 맑고 푸른 상류로 발딱발딱 배 뒤집어 차 오르는 저 날씬한 은백의 유탄에 봄 햇발 튀는구나. 오호 흐린 세월의 늪 헤쳐 깨끗한 사랑 하나 닦아 세울 날랜 연이나 연인들아. 이 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뭔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 풀린 냇가, 봄이죠. 봄에 막 혼인색, 아름다운 색으로 치장을 하고 발딱발딱 튀어오르는 은피라미대와 그 하얀 배에 부딪히는 봄 햇살, 그것을 튀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즉 어떤 환희에 찬 그런 감정 또는 정서가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어떤 새봄을 맞아서 새로운 생명이 도약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사랑, 그와 같은 새로운 사랑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쁨, 환희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기쁘다, 그렇게 환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피라미의 은빛,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햇살, 그런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피라미로 대표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환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 환희의 정서를 역동적으로 잘 드러낸 시가 드문 편이죠. 그래서 이 고재종의 날랜 사랑은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뿐더러 나올 당시에도 굉장히 비평면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그런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심상이라는 것은 결국 관념을 육화하고 정서를 환기한다. 관념이든 정서든 어떤 겁니까? 둘 다 이제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개념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것을 심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다던가, 아니면 관념의 육화라는 것은 관념을 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정서의 환기라는 것을,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 뭐 애기불비의 그런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다, 고재종의 날랜 사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서를 어떻게 환기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환기하는 그런 텍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재를 잠깐 볼까요? 교재의 161쪽, 구교재 161쪽, 그리고 신교재 170쪽을 보시면 서정주의 밀어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 시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관념이든 정서든 그것이 작가가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시에서 표현이 되어 있을 것이다. 표현되어 있을 것이다. 즉 시인은 이 시에서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의도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광복의 기쁨이라, 굳이 닫힌 잿빛의 문에서 뭐 광복 이전의 상태를 표현했다. 그렇게 실제 의미를 수용했을 수도 있으나,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작품의 모델이 된 시인의 전기적 사실을 작품 밖의 요소라 해서 이것에 의한 작품의 해석이나 평가를 의도적 오류 또는 근원적 오류라고 배격을 하죠. 배격을 하면서 이 텍스트 내에 드러난, 즉 텍스트 안에 있는 실질적인 심상, 그것을 통해서 시를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저자가 무슨 의도로 시를 썼든 간에 그에 드러난 이미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것이 문제가 없다면, 어떤 적합한 해석이라면, 정당한 해석이라면 그러한 해석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에서는 뭐 리듬도 정서를 환기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리듬도 정서를 환기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도 정서를 환기합니다. 예. 즉 우리가 시인의 정서라든지 관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즉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의 텍스트에 드러난, 시에 드러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 시를 통해서, 김서정주의 밀어라는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의 이미지는 관념의 육화 그리고 정서의 환기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또 하나의 기능을 더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정서나 관념 같은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상 그 자체로서 어떻게 자립성과 독립성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먼저 교재를 볼까요? 163페이지, 구교재 163페이지, 신교재 173페이지를 보시면 김광균의 설야라는 시의 일부가 나와 있죠. 자, 눈이 내리는 소리를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눈 오는 겨울밤의 은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 정서가 어떤 무엇을, 이 이미지가 어떤 눈 오는 밤의 은밀한 정서라고 했는데, 좀 더 표현하자면 눈 오는 밤의 어떤 감각을 표현한 것이죠. 정서라기보다는. 그런데 이 시가 어떤 관념이나 정서를 환기하느냐, 관념을 육화한다던가 또 정서를 환기한다던가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서를 환기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미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정서를 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정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서를 환기할 때는 그 이미지 자체가 곧 정서와 거의 동일시된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광균의 설야라는 시는 결국에는 이 겨울밤의 정서라고 했지만 이 겨울밤의 정서가 뭔가 라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시적인 수단이 아니라 좀 자율적인 존재로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좀 더 극단적인 예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에 나오는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이제 뭐 절대적 심상, 상대적 심상 할 때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번 미리 볼게요. 즉 심상이라는 것이 무언가 정서든 관념이든 어떤 것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그 자체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시를 볼까요? 자,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짓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자, 뭐 이미지는 잘 떠오릅니다. 그죠? 3월에 눈이 오니까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뜬다. 3월에 눈이 오니까 아까 춥겠죠? 그런 거 발로 떤다고 한 거죠. 그렇게 눈은 어떻습니까?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 그걸 어루만지다가 어떻게 사갈의 마을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3월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 열매들이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안악내들은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자, 이 시를 보면 이 이미지가 무엇을 어떤 관념을 육화하는 것도 아니고 관념의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정서를 구체적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서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미지가 바로 이미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는 초기 시와는 다르게 무의미시라고 해서 의미는 없고 이미지만 남아있는 그런 시를 많이 썼고요. 물론 이런 시는 사실 김광균도 비슷하긴 하나 김춘수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이러한 그 무의미 즉 이미지만 따로 존재하는 그런 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상이 이미지든 정서든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의미는 없지만 이미지는 있는 뭐 그런 텍스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잭슨 플록의 작품 아시죠? 막 물감을 흩뿌려 놓아 가지고 그것을 작품이라고 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그러겠지만 왜 그럴까요? 그 물감이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어요. 일종의 추상화 같은 거죠. 형체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색깔이라든지 형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나 형태가 무언가를 지시하진 않는다. 어떤 대상을 지시하지도 않고 정서를 지시하지 않는다. 물론 뭐 그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워낙 심오하고 복잡하고 뭐 포스트 모던 하니까 그게 뭐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뭐 현대 어쩌고 저쩌고 뭐 해체주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냥 거기까지 가지 않고 보자면 이미지만 있고 그 이미지 색과 형이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같은 시도 이미지 심상은 드러나나 이 심상이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상의 기능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념의 육화, 정서의 환기, 그리고 어떤 정서의 환기 같긴 하나 그게 무슨 어떤 정서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 시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게 어떤 정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 김광균의 설야도 먼 곳에 옷 벗는 소리라는 비유를 통해서 겨울밤의 정서를 표현한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는 무슨 정서냐? 그냥 겨울에 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갈의 작품을 겨울에 본 정서? 뭐 참 얘기하기 어렵죠.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나 이게? 눈이 오는데 눈은 봄을 바라고 섰는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니까 이 3월에 내리는 눈은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에게 어떤 약간의 실망감, 정맥이 바르르 떠니까 아니면 뭐 좀 더 극단적으로 절망감 뭐 그런 걸 안겨주나? 그런데 그 눈은 샤갈의 마을을 덮고 또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아름다운 불이 아궁에 지펴지는 걸로 봐서는 그게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사나이가 나쁜 건가? 라는 식으로 시를 해석해 버리면 이제 김춘수가 생각했던 의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미지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가 잘 그냥 연쇄적으로 드러나 있죠. 눈, 정맥, 지붕과 굴뚝 밑에 열매 다시 또 아궁이 뭐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드러나 있지 이것이 무슨 의미를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알던 시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없고 이미지만 남아 있는 거죠. 그 반대의 예인데 앨리스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제 그 아시죠? 고양이 그 무섭게 생긴 고양이를 만나는데 고양이가 사라질 때 고양이는 사라졌는데 웃음만 남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상하죠. 고양이라는 것은 결국 그 형태가 있어야지만이 그 웃음이라는 관념이 드러날 수 있는데 정서가 드러날 수 있는데 관념이든 정서든 형태가 사라진 것이 즉 어떤 이미지가 없는데 관념만 남은 어떤 그런 상태.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고양이가 사라졌는데 웃음만 남았다. 웃음 소리가 남은 게 아니에요. 웃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사라졌는데 이미지만 관념만 남은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반대의 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40분, 45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약간 여러분들 뭐 쉬었다 하셔도 좋고요.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2차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2차 시라고 해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심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실 분들은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심상의 선택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선택 원리라는 것은 결국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만든 PPT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정서에 따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의 주관적 정서에 의해 좌우된다. 즉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미지라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정서에 따라 선택이 되는데 그 선택이 어떤 관념, 어떤 정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가 배열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교재
164페이지 신교재 174페이지를 보시면 이수익의 장작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요 시 밑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다음에 나와 있는 설명. 이 작품의 제재는 장작팩이란 하나의 평범한 행위다. 그런데도 이 제재는 평범하기는커녕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흥미를 자아낸다. 이것은 화자의 특이한 시각, 즉 화자가 선택한 피해자의 시각에서 연유된다. 화자는 가해자인 도끼날보다 이에 파괴당하는 피해자인 생목의 입장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시각, 즉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시각이라는 것은 결국 시인이 선택한 것이죠. 이러한 특수한 시각은 도끼날보다는 생목, 쪼개져야 될 운명을 가진 장작에서 바라보는 이 장작팩이라는 시는 그러한 특수한 시각 때문에 이 작품의 이미지들은 시인이 의도한 특수한 정서를 환기합니다. 도끼날, 산의 쐐기, 짐승의 입자국 등의 이미지들은 공포의 정서를 환기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나무, 하얗게 뿜어 나오는 나무의 피, 잇몸, 결, 스크람 등의 이미지는 연민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포와 연민은 이들 이미지들의 선택 원리인 겁니다. 동시에 이 정서들은 실제 인간이나 사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이 작품의 극적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향수하게 되는 정서들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이런 특수한 시각과 주관적 정서를 통해 우리는 시인의 세계에 대한 또는 인생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다시 프린트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 이미지의 선택에 의해서 시인의 세계관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심상의 선택 원리는 뭐냐? 시인이 어떠한 관념 또는 어떠한 정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냐에 따라서 선택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정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장작 폐기하면 어떤 장작을 패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장작 폐기라는 시는 장작의 폐이는 그 생목의 입장에서 쓰여졌잖아요. 생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시인의 주관적인 어떤 정서죠. 주관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목의 정서를 환기하는 나무의 피, 잇몸, 결, 스크람 같은 이미지가 사용되었고요. 또한 이 생목에게 공포를 주는 도끼날, 산의 쐐기, 짐승의 입자국 등의 이미지가 선택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상의 선택 원리는 어떤 이미지, 어떤 관념, 어떤 정서를 시인이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인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 또는 주관적인 표현 능력,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가 선택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시인의 세계관 또는 인생관을 드러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를 하나 볼까요? 이 시는 황지우의 연혁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자, 상망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은 저의 사우처럼 더 이상 바람 소리가 나지 않고 목선들의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해초 냄새를 피하며 새들이 저의 무릎에서 무트로 날아갔습니다. 물가 사람들은 머리띠에 흰 천을 따라 내지로 가고, 여인들은 환생을 위해 저 우기의 청태반 넘어 제배 3배의 흰 떡을 던졌습니다. 저는 괴로워하는 바다의 내심으로 내려가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을 뜯어 올렸습니다. 자, 이 시를 볼까요? 이 시에서 주로 선택된 심상은 어떻습니까? 바다, 그렇죠, 바다. 그리고 바다죠. 그 바다 안에 있는 어떤 물풀들,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바람. 근데 바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딱 보면
굉장히 고요한 느낌입니다. 고요한 느낌이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머리 넷째 줄 보시면 물가 사람들은 머리띠에 흰 천을 따라 내지에 가고 라고 했습니다. 머리띠에 흰 천을 맨다는 것은 뭡니까? 흰 천을 맨다는 것은 결국 뭐 죽음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장례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인들은 환생을 위해 그 사람 다시 물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라고 우기의 정태밭, 이건 뭐 바다를 비유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배 사배 몇 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흰 떡을 던졌다고 되어 있죠. 그럼 전체적인 이미지가 하얀색 색깔로 보자면 바람, 소리 없는 바람은 색이 없을 것이고요. 푸른색과 흰색이 지배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고요한 이미지죠. 마지막 문장, 저는 괴로워하는 바다의 내심으로 내려가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을 뜯어 올렸습니다.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을 뜯어 올렸다. 바다의 내심이니까 이 땅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땅이겠죠. 거기 괴로워하는 물풀들은 뭡니까? 어찌 보면 저 물가 사람들이 흰 천을 따라서 내지로 넘어가는 저 죽어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뜯어 올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들을 뭐 어떻게 뭐 성불시켰다, 해방시켰다, 또는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된 이미지는 푸른색, 흰색, 그리고 고요함, 청각적인 고요함, 그런 것들이죠. 원래 장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우는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조용하다. 새들의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땅에 물풀들은 말을 하지 못해죠.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 그리고 여인들은 환생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재배 삼배 절을 하면서 떡을 던졌다. 이것도 뭐 천번거리 소리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좀 굉장히 일반적인 장례식의 이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왜 이런 이미지를 선택했을까? 이 시에서 왜 이런 이미지를 선택했을까? 이 시만 제가 이제 인용한 이 부분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시에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그거죠. 이 그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 아시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을 보도연맹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자신이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살려주질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산채로 사람들을 수장시켰던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해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 그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그 우선 파란색과 하얀색의 이미지는 바닷가에 잠긴 것, 그리고 죽은 사람, 장례식. 그럼 쉽게 이해되죠. 예. 그리고 왜 물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그만큼 가냘픈 존재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인들은 환생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다시 부르기 위해서 우기의 청태밭 넘어 재배삽에 흰떡을 던졌다. 이런 어떤 재생의식을 하는데 굉장히 조용한 것은 왜 그러냐? 그 어떤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 보도연맹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자신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람 속은 사우처럼 바람 소리가 나지 않고 목선들은 빈 채로 돌아왔다. 이런 어떤 공허하고 조용한 분위기는 그 말할 수 없는
시대의 비극을 소리 내면 안 되는 시대의 비극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청각적 이미지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물풀들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영혼들, 빠진 영혼들, 수장된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땅에부터 괴로워할까? 산채로 수장되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체를 어떻게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땅에부터 괴로워하는 물풀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을 뜯어 올렸다는 것은 어떤 뭐 실적적으로 그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시인의 정신적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도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택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들은 결국에는 화자의 어떤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죠. 관념이라고 보기에는 좀 못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것이죠. 일종의 어떤 영화 같은 무성 영화의 장면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보도연맹 살인사건, 학살사건이죠. 살인사건이 아니고 살인사건은 범죄고 개인적인 범죄를 보통 살인이나 그러고 학살은 이제 어떤 권력에 의한 어떤 뭐 무력에 의한 압도적인 무력에 의한 다수의 살해를 학살이라 그러죠. 그 학살 사건을 이렇게 시로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고요라기보다는 거의 침묵의 이미지 그리고 하얀색과 푸른색 그 바다와 장례식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심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심상과 상대적 심상인데요. 절대적 심상은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이미지만 있는 심상입니다. 앞서 제가 김춘수의 시를 보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미지는 있는데 그 이미지가 지시하는 관념이나 정서 또는 역사적 사실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적 심상입니다. 구교재 167페이지 신교재 1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뷰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란 기폭들 나비는 기중기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바다의 층계를 헤아린다. 자, 이 시의 이미지들은 실제 대상의 재현이 아니죠. 상상 세계에서만, 즉 시적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미지죠. 대신에 이제 이미지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정서라든지 관념이라든지 뭐 역사적 사실 같은 것과 동등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이미지 자체가 사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절대적 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심상은 관념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책에서 구교재 168페이지 신교재 178페이지를 보시면 현대시에서 이미지는 어떤 관념 표출의 수단이나 대상의 재현적 수단이 아니라 자립성의 절대적 심상으로 지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제 특수한 경우고요. 현대시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금 봤던 조향의 바다의 층계라든지 김춘수의 시 같은 경우는 관념이라든지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이미지 자체가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나 사실 뭐 대부분의 시들은 이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166페이지 박목을의 불국사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신교재는 176페이지죠. 자, 흰달빛 자하문 다랑개 물소리 대웅전 큰 보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니은이네. 박목월의 불국사는 뭡니까? 실제하는 불국사의 밤 풍경을 묘사했죠. 그래서 이미지들은 철저하게 객관적 대상을 모방한 재현적 심상으로서 상대적 심상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죠? 왜? 불국사라는 대상을 재현했으니까. 그런데 이 시가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상대적 심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물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죠. 왜 달빛, 물소리, 대웅전, 큰 보살을 선택했을까라는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나 어떻습니까? 최대한 절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화자의 판단이 절제되어 있고 어쨌든 보이는 불국사의 풍경을 묘사한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시는 김춘수가 말하는 그 무의미시, 즉 이미지는 있고 대상이 없는 그 무의미시로 가기 위한 어떤 초보적 단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김춘수의 개인적 의견이고요. 우리 대충 현대 시론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자가 이제 김춘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런지 김춘수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 심상은 이제 대상을 가진 시의 이미지죠. 우리가 흔히 심상 그러면 그 심상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교재 구교재 166페이지 신교재 175페이지 보시면 조병화의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뭡니까? 세대교체의 자연적 질서를 드러내는 의미시라고 할 수 있죠. 의자라는 대상은 이 시각 대상은 결국 세대교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라는 관념을 시간적 존재를 형상화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의자는 상대적인 심상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봤던 대부분의 김춘수의 시를 제외한 김광균의 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둘의 시를 제외한 조향의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들의 경우는 거의 다 상대적 심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시들은 상대적 심상입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즉 문학을 위한 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 뭐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를 지향하는 그래서 그것을 김광균의 시도 이미지즘이라고 불렸고 김춘수의 시는 그걸 극단화시 김춘수의 특히 이제 뭐 꽃을 위한 서시 꽃 그런 거 말고요. 그 후기 약간 뒤쪽 김춘수의 시 커리어에서 좀 뒤에 있는 그런 시들은 이제 이런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가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가 있다는 것. 다만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상의 종류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정신적 심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정신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로 나눈 다음에 정신적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신적 심상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여기 나오는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후각적, 촉각적 그리고 뭐 신경, 감각적 심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봤듯이 시각적 심상이 사실 우리 시에서는 주된 심상이다. 이미지와 이미지즘과 관련된 또 현대시의 어떤 우리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별적 자질이 이미지의 사용,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신경 감각
시각적 심상 또는 뭐 금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촉각적 심상인 그 뭡니까 이 우리 그 피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신경감각적 또는 근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기관 근육이라든지 뭐 배라든지 뭐 배가 아프다, 그렇죠? 숨이 차다, 아니면 뭐 근육이 팽팽해졌다, 힘이 든다, 그런 정도의 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감각, 근감각 또는 뭐 신경적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는데 촉각보다는 이제 촉각은 피부 겉 표면에 뭐 따뜻하다, 아니 부드럽다, 따뜻하다 뭐 그런 것들이라면 신경감각, 근감각은 어떤 신체 내부의 그런 심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시각적 심상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라는 시입니다. 그 모더니즘 시사에서 보자면, 한국 모더니즘 시사에서 보자면 이 시가 사실은 이제 그 모더니즘 시의 어떤 시초다라고 비평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시각적 심상이 아주 잘 드러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옹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빗두로 선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슈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삐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 흐느끼는 불빛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 또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오 페롯 서방 굿 이브닝, 이 친구 어떠하시오? 울금양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려.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다리 손이 휘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오 이국종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다오. 자,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심상은 바로 시각적 심상이죠. 자, 빗들어 쓴 장명등 딱 봐도 어떻습니까? 그 가로등 같은 것들이 약간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삐뚤게 서 있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뭐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이거의 비유적 이미지, 그러니까 비유적인 보조관념은 아니지만, 일종의 시각적인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죠.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빗들어 쓴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자. 종려나무, 그러니까 원래 자라지 않은 나무인데 어디서 이제 이식을 한 거죠. 이식을 한 종려나무 밑에 장명등이 빗들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페 프란스라는 게 있죠. 또 이놈은 루바슈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삐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봅니까? 루바슈카라는 옷을 입고 있고요. 뭐 그 러시아 그 군인 옷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뭐 둘 다 또 삐쩍 마른 놈. 이것도 어떻습니까? 딱 어떤 사람이 세 명이겠죠. 세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는데 카페 프란스로 가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자, 밤비라는 것을 뱀눈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직유법이네. 직유로 표현했죠. 뱀눈, 시각적 효과가 강하죠. 페이브먼트에 흐느끼는 불빛, 흐느적거리다, 흐느끼다.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떤 평론가는 흐느적거리는과 흐느끼는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한 정지용의 신조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튼 시각적인 효과가 강하죠. 자, 이 1년, 2년, 3년을 딱 보면 뭡니까? 카페 프란스의 어떤 공간적 배경, 그 카페 프란스를 들어가는 세 명의 어떤 몰골, 그리고 그 기후까지 마치 우리가 딱 상상을 할 수 있게 표현되어 있죠. 시각적 심상이 굉장히 강한 시다. 시각적 이미지가 주된 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 또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철은 젖은 놈이 뛰어간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물론 뭐 벌레 먹은 장미라든지 젖은 놈 같은 경우는 촉각적인 뭐 또 그런 신경 감각적인 느낌이 있긴 하나 딱 봐도 시각적인 이미지가 우세하고요. 예. 물론 이제 옆에 오연부터는 이제 뭐 시각적 이미지, 뭐 뺨이 슬프다라는 뭐 그런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넷밤 같은 약간 촉각적인 이미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시각적 심상이 굉장히 강한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두른 능금, 벌레 먹은 장미, 제비, 뱀눈 같은 것들이 뭡니까? 전부 이제 어떤 은유나 직유의 보조관념으로서 그 카페 프란스를 찾아가는 그 일당들의 몰골을 또는 카페 프란스의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죠. 사실 그 정지용이 발표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여러분들 한번 그 김소월의 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지 완전히 다르죠. 예.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잘 형상화되어 있고 이것이 당시 어떤 시인들에게 근대시 즉 모더니즘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시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현대는 이제 이런 이미지즘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 시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빗두른 능금,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철은 젖은 놈이라고 봐서는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대단치 않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카페 프란스에 카페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술집, 유흥주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흥주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카페 베네 뭐 별다방 콩다방 그런 게 아닙니다. 유흥주점이에요. 그 당시 카페라는 것은 그 30년대 소설이나 시에 많이 나오는 카페 역업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종업원들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유흥주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카페는 지금 카페는 다르다. 자, 이제 카페 쉽게 말해서 허접한 3명의 남자가 카페에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니까 앵무새가 있지. 앵무새한테 굿 이브닝 그러니까 앵무새도 굿 이브닝 그래요. 카페 단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견을 보겠습니다. 울금양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려. 자, 울금양 아가씨는 이 카페의 여급이죠. 여급인데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졸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이 새 손님은 별 볼 일 없는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든지 말든지 그냥 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년을 보시면 이 울금양 아가씨가 조는 걸 보고 이제 흔히 말하는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죠.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휘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뭡니까? 자작의 아들, 유학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학. 일본으로 유학을 온 거죠. 그런데 뭡니까? 자작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한일 합방을 했을 때 그 뭐 이완용 같은 그 민족 반역자들이 자기를 받았고 그 자기를 받은 사람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제 유학 가가지고 흥청망청 재밌게 썼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뭡니까? 그런 자작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냥 가난한 유학생인 거죠. 실제로 정지용은 유학을 갈 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유학을 보내줬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남달리 손이 휘어서 슬프다고 합니다. 손이 휘다는 것은 뭡니까? 지들이 이제 백수라는 거죠. 백수. 예. 그리고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나라도 집도 없다. 저 이제 그 이제 만국의 유학생인 거죠.
망국의 조선의 유학생인 것이죠. 그다음에 그 나라도 없고 유학 왔으니까 집도 없고 유학을 왔으니까. 그래서 대리석 테이블에 빵을 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겠죠. 슬픈 거죠. 예. 그런데 뭡니까? 유일하게 나를 위로하는 것은 마지막 연애 이국종 강아지죠. 내 발을 빨아다오. 여기 보시면 이 시는 재밌는 게 뭡니까?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풍경인데 이식된 근대죠. 이식된 근대.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카페 프랑스가 어디 있습니까? 옮겨나 심은 종려나무.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 거야. 종려나무도. 그리고 루바슈카 보헤미안 넥타이를 막 아주 나름대로 멋있다고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메고 있죠. 예, 입고 있죠. 그건 다 어떻습니까? 이거 외국 거야. 빗두른 능금 벌레 먹은 장미. 이거는 이제 외형의 외형. 머리는 빗두른 능금이라는 것은 뭐 머리를 대충 깎았다는 얘기겠고,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라는 것은 이제 뭔가 뭐 아픔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울금향 아가씨. 울금향이라는 것도 결국 그 일본에 있는 그런 향이 아니죠. 동남아에서 나는 그러한 향수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조미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울금이라는 것은 이 사람 향수는 아니죠. 울금은 이제 조미료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울금향 아가씨는 결국 이국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 외국 여자지. 그리고 대리석 테이블. 뭐 일본에 대리석이 있습니까? 이국종 강아지. 또 다 외국에서 온 것들. 그러니까 이 카페 프랑스에서 시시덕거리는, 그렇지만 어떤 자작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나라도 집도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 근대적 지식인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 이식된 근대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지식인들의 모습도 이식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지식인들이 놀러간 카페 프랑스라는 공간 속에 있는 뭐 앵무새, 울금향 아가씨, 이국종 강아지 말고도 또 뭐 종려나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외부의 어떤 그 이식된 근대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종려나무,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앵무새, 울금향 아가씨, 이국종 강아지, 그리고 이 시의 화자인 이 유학생들 전부 다 어떻게 비슷한 어떤 뿌리 잃은 뭐 그런 존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뿌리 잃은 존재들이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어떤 뭐 동경일까요? 아니면 뭐 오사카일까요? 거기에서 근대를 표상하고 있는 어떤 비극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유학생들의 어떤 그 철없는 유학생들의 어떤 자기 인식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튼 이 시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특히 1, 2, 3, 4연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지배적인 그런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청각적 심상이죠. 뭐 이거는 뭐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들이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자, 어떻습니까? 전부 청각적 심상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죠. 그리고 김서울의 접동세를 봅시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의성어를 썼죠. 그래서 청각적 심상은 보통 의성어를 활용한다던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쉽게 그 소리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자국 소리, 그러면 우리가 저벅저벅, 호루락 소리 그러면 그 호루라기 소리죠. 문 두드리는 소리, 다 우리가 쉽게 그 소리를 이미지화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화할 수 있죠. 예, 그런 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적 또 미각적 심상 같이 보겠습니다. 산에 가면 우거진 나무와 풀에 후더지근한 냄새, 홀령도 눈도 코도 없는 것의 흙냄새까지 서린,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 목숨의 골짜기 냄새. 자, 박제3의 산에 가면 이라는 시입니다. 나무와 풀에 후덥지근한 냄새, 흙냄새, 목숨의 골짜기 냄새. 물론 목숨의 골짜기 냄새는
이제 뭐 후덥지근한 냄새와 흙 냄새가 다 어우러지면서 그 냄새에 화자의 정서가 이제 포함된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실제의 이미지한 냄새라기보다는 정서가 포함된 냄새겠죠. 어쨌든 이런 후각적 심상이 주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정주의 대낮 보시면 따서 먹으면 자는 듯 죽는다는 꽃밭 사이 길이 있어. 핫슈 먹은 듯 취에 낮아빠진 능구렁이 같은 등어리길로 님은 달아나며 나를 부르고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두 손에 받으며 나는 쫓나니 밤처럼 고요한 끓는 대낮에 우리 둘이는 온몸이 달아. 이 시는 이제 핫슈 먹은 듯 취하다라든지 따서 먹으면 죽는다 라는 점에서 볼 때 뭐 맛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미각적 심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뭐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같은 경우는 뭐 후각적 심상도 있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각적 심상이 우세합니다만은 붉은 꽃밭 사이 길, 뭐 능구렁이 같은 등어리길, 흐르는 코피,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미각적 심상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각적 심상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김종길의 성탄제도 한번 촉각적 심상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저 은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여기죠.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봅시다. 마지막 연에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이마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 이것은 이제 눈이 내리는 것, 눈을 맞으면서 그 눈에 이마에 닿는 촉각을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도 이제 촉각적 심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감각 또는 근육감각적 심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순의 올챙이라는 시입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올챙이를 키우고 있어요. 물론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그 딸의 친구가 어디 팔공산에 갔다가 올챙이 알을 몇 개 걷어왔는데 원래 그런 거 걷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올챙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친구가 저희한테 그 알 3개를 갖다 줬어요. 딸은 또 난리죠.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키우는 거. 키우자고 해가지고 알았다 해서 처음에 이제 그냥 종이컵 안에 물만 넣어주고 키웠는데 순간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죠. 애들은 그 알 속에 있는 그 영양소로 먹고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크더라고요. 어느 순간 안 먹고 크더니만 뭐 밥풀이라든지 멸치 같은 거 넣어주니까 그거를 막 이제 먹으면서 쑥쑥 커요. 그래서 더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작은 이제 한 뭐 국그릇만한 어항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 돌려주고 하니까 또 잘 큽니다. 또 올챙이가 그렇게 막 깨끗한 물에 사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정수기물 받아주니까 잘 살더라고요. 한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갈아주니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다리 뒷다리가 나와서 개구리가 되기 일보 직전이라 이제 밖으로 방생할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이 이동순의 올챙이라는 시는 이제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챙이는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자연 그대로의 올챙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어떤 그 빈민의 자식들, 즉 삶의 기반 또는 근거를 전혀 부모 또는 사회로부터 제공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올챙이로 이미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인가요 어머니, 오늘도 떼약변 내리째는 논바닥에 한웅크 물 고인 곳을
그나마 물이라고 오르내리며 그게 마지막 혐인 줄은 몰랐지요. 하마는 당신의 알 보재기를 어머니 왜 갈라진 논바닥에 뿌리셨어요. 있는 듯 많은 듯 조긋 물 고인 곳이 처음엔 우리들의 고향인 줄 알았답니다. 하기사 우리들 고향이란 별것 있나요? 하늘 아래 모든 늪이 내 집이고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균열되고 우리의 작은 늪이 말라붙네요. 날마다 항토물 속을 오르내리며 부글대는 거품만 삼켰답니다. 아, 숨이 가빠져요. 어머니 물을 주세요. 뭘 주세요. 헐떡이는 아가미를 죽이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부글대는 거품을 삼켰다. 숨이 가쁘다. 헐떡이는 아가미를 죽이고 싶다 하는 것은 뭐 촉각적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어떤 근육, 인간이 아니고 생물의 그 표면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숨이 가쁘다, 거품을 삼키다, 아가미를 죽이고 싶다 하는 헐떡이는 아가미를 죽이고 싶다 라는 것은 다 그런 쪽과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감각 또는 근육감각적 심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각적 심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한번 재미로 볼까요? 자,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건 서정주의 시고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박남수 시고요.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이거는 정지용. 은빛 비린내, 기억이 안 나네. 동해 쪽빛 바람에, 이거는 유치환의 시고요. 간이 향기로운 너는,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노천명의 시입니다. 자, 보시면 공감각적 심상은 교재에 나온 것처럼 결국 어떻습니까? 감각의 전이죠. 자,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라고 했으니까 울음을 꽃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즉 청각을 시각화한 거죠.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거는 뭡니까? 태양은 시각적인 거죠. 금으로 타는 태양은. 그런데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을 청각한 겁니다. 세 번째,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이건 뭡니까? 울음을 금빛이라고 했으니까 시각, 청각의 시각화. 은빛 비린내는 후각의 시각화. 동해 쪽빛 바람에 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바람은 촉각인가요? 촉각의 시각화. 관이 향기로운 너는, 이것은 시각의 향기롭다고 했으니까 후각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왜 여러분 다 많이 보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문학 교재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 그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뭐다? 시각화 시킨다 보통. 그러니까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과 관이 향기로운 너, 이 두 가지. 사실 이 관이 향기롭다는 것은 그 뭐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찌 보면 또 이미지 뭐 죄송합니다. 뭐 비유가 아니라고 해서 상관없겠는데, 예. 향기로운 관,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이 향기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린내가 은빛이 날 수는 없죠. 관이 향기롭다는 말은 이것은 공감각적 심상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각화예요. 청각을 시각화하든 촉각을 시각화하든 후각을 시각화하든 다 시각화했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공감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복합적인 감각은 시각화의 방향을 띠고 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으나, 그 정신적 이미지라고 이 책의 교재에서는 표현했죠. 이미지가 있으나 사실은 뭡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비평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지만 가지고 시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 해석의 상대주의. 이미지란 것이 교재 구교재 172페이지, 신교재 182페이지를 보시면 이 정신적 이미지의 분석이 좀 단점이 있다. 사물의 감각적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 해석의 상대주의적 패단이 생긴다. 두 번째, 시적 체험을 감각에 국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의 이미지는 추거적, 비유적, 상징적으로 다양한데
이런 정신적 이미지, 즉 추구적 이미지만 분석하는 것은 시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유, 상징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잘 좀 숙지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